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또 어떤 파급 영향이 있을까? 또 추가적으로 프랑스가 신용등급 강등에 내몰리는 것은 아닐까? 영국은 어떨까? 유럽으로 이 불안이 확산되는 건 아닐까? 지금은 이 프랑스의 재정 불안 상태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재정 불안이 재정 위기로까지 전개되는 건 아닐까? 이게 세계 금융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큰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도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세계 주요국 경제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에 2026년 전망서에서는 또 유럽을 조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럽 하면 선진국이잖아요. 에펠탑 상상 가시죠? 저도 유럽 하면 자꾸 떠오르는 그 장면이 그 에펠탑 그 근처를 서성이던 젊은 날의 모습 뭐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유럽이 그 선진국이 그 강대국들이 말이죠. 재정 불안에 내몰렸어요. 특히 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너무나 막대한 부채에 의존하다가 이러다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프랑스가 정말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재정 불안이 정치 불안까지 내몰리면서 과연 이 프랑스 괜찮을 것인가, 재정 위기 국면으로 놓이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는 만약에 세계 경제 또 유럽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이 던져졌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시위라든가 정치적 불안까지 함께 하고 있는 모습 정말 심상치 않은 또 하나의 지경학적 불안의 모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2026년 경제전망서에서 세계 20개 주요 경제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트렌드 중에 6번째가 바로 유럽이 가난해진다입니다. 실제 이 재정 불안이 유럽을 가난에 빠뜨릴 것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여러 차례 분석해 드렸었던 것처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9월에 있을 것이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피치사에서는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3대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하는 신용평가사들, 근데 9월에는 피치사가, 그리고 10월에는 무디스가, 11월에는 S&P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면 10월, 11월에도 추가적으로 나머지 2개 기관의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조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 내용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게 해당 보고서인데요. 보고서가 좀 장황하니까 제가 요약적으로 보여드릴 장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장표를 보면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특히 아래 세 가지 부문이 뭡니까? 다 정부 부채 관련이에요. 정부의 부채 규모가 GDP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빨간색 위험 신호를 경고한 거예요. 그 밖에도 FDI 유입액이, 여러분 정치 불안과 재정 적자와 이런 것들이 내몰리다 보면 프랑스로 투자하는 직접 투자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줄어들죠. 그것도 신용등급을 강등케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정부의 부채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특히 부채 대외 채무도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부채 문제도 있지만 external debt, 그러니까 대외 채무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피치사의 평가입니다. 이게 9월 11일 날 있었고 무디스는 10월 24일, S&P는 11월 28일. 여러분 캘린더에 이 날짜를 하나씩 넣어두시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신용등급 강등이 추가적으로 있다면 프랑스는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그런 표명을 한다 보면 프랑스는 말 그대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기도 어렵고 이미 발행한 국채도 매각되지 않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될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분명 일정 부분 유럽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기에 앞서 이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가? 높은 편이에요. 전통적으로 유러피언 국가들 중에 재정 상황이 안 좋은 나라들, 보통 PIGS라고 표현하고 있죠. P가 포르투갈, 그리고 I가 이탈리, 그리고 G가 그리스, 그리고 S가 스페인. 4대 유러피언 국가들의 전통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나라들, 그리고 나머지 유러피언 국가들이 EU 차원에서 또 ECB 차원에서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EU 차원에서는 나름 어떤 재정정책 관점에서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통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나라 그리스와 이탈리를 제외하면 프랑스의 정부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스페인보다도 높다.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보다도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는 세계 모든 국가가 재정 지출을 확대했었단 말이에요. 2020년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재정을 투입했어요. 팬데믹 경제 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면 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죠.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은 재정 건전성을 살피기 위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하면 그만큼 노력했구나. 긴축적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구나. 그 당시 22년, 23년만 해도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그렇게 경고했어요. 재정 건전성 살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21년은 그럴 상황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다가 노동하시고 일하시고 저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다가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를 당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고로부터 회복되기 전까지는 한 달, 두 달 동안에는 소득은 얼마 없지만 지출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팬데믹 경제 위기 구간을 지나면 22, 23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재정 건전성을 살피는 긴축 재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프랑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확장 재정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정부 부채 비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함의가 있죠. 특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6년, 27년 앞으로도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에서의 전망입니다. 이렇게 프랑스 얘기를 하는 것은 유럽발 재정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타진하는 이유는 남의 나라 걱정하고 다른 나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상들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관점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프랑스와 유로존의 재정 건전성을 살피거나 살피지 못한 모습을 보면 교사와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재정 정책을 꾀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프랑스 재정 건전성마저 살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채널에서 한국의 2065년까지의 장기 재정 건전성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한번 프랑스의 재정 건전성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어떤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는지를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재정 수지는요,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고 종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되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23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24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또 25년에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재정 수지 적자 기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고 있다. 왜 재정 수지 적자일까요?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 거둬들이는 세입보다 지출하는 세출이 더 많은 거예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지 벌써 보세요. 2000년부터 내내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구조예요.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안도 세출이 세입보다 많습니다. 적자 재정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유지하다가 프랑스는 어떤 상황에 내몰렸는지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도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유로존의 행보와 프랑스의 행보가 다르죠. 공공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죠. 부채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 생각 있는 정치인들이, 나름 이것을 우려하는 정부가 이제 긴축적 재정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어젠다를 던질 수 있겠죠. 그게 타당한 어젠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 긴축 재정을 펼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유르 총리, 또 프랑스 내각이 퇴진하고 총사퇴하고, 그리고 반 마크롱 시위대 프랑스 시위대가 프랑스 전역 도로를 점거하는 일, 이게 바로 정치적 불안으로도 연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루 코멘트를 못하겠지만 정말 대규모 내각 사퇴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현장 속에서는 또 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막는 좀 무력적인 모습까지 전개되는 모습, 어쩌면 이게 지금 2025년 프랑스 경제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 정치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경제를 볼 때 그냥 무작정 확장 재정만으로 우리 경제가 지탱할 수는 없다. 지금 확장 재정은 적자 재정 상황하에서의 확장 재정인 겁니다. 적자 재정이 아닐 때 확장 재정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게 적자를 끌어다가 부채에 의존에다가 확장 재정을 펼치는 모습인데, 그럴 거라고 한다면 지금의 적극적인 세출이 결국 내년 내후년 미래의 세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내후년 세입으로 이어질 수 없는 방식의 세출을 단행하는 것인지, 지금의 확장 재정이, 지금의 적자 재정이 결국은 미래에 쓸 수 있는 재정을 줄여가면서 지금 현재 쓰는 것인데, 우리는 또 유로존 국가도 아니고요, 기축통화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확장 재정 편성했다가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확장 재정에 취하는 거죠. 그리고 확장 재정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럼 정치인들은 그 확장 재정의 요구를 당연히 받아들면서 내가 확장 재정할게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또 투표를 통해서 선택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까요?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오히려 똑똑해져야 됩니다. 국민이 이 경제를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편에 서서 이쪽 정당 혹은 저쪽 정당,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익을 생각했을 때 지금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확장 재정을 펼친다면 어떤 방향으로 확장 재정을 편성을 계획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더 면밀히 주시하고 이 국가가 옳게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더 제시해 줘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초콜릿만 사주면 그 초콜릿만 사준 엄마는 더 인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원하지 않는 초콜릿이 아닌 우유 혹은 아이들이 맛없어하는 건강 음식을 사주면 아이들한테 그 어머니는 인기가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가끔 초콜릿도 필요하겠지만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초콜릿만 줄 수 있겠는가? 지금 초콜릿 줘야 될 상황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계속 경제를 규명하면서 말씀드리지만 2020년, 21년은 팬데믹 경제 위기 맞아요. 그리고 22년부터 25년 지금까지 그리고 2026년 경제도 정말 어려운 경제 맞아요. 정말 어려운 경제지만 경제 위기는 아니다. 저성장 고착화인 것이다. 그럼 이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단기적으로 극약 처방을 내거는 확장 재정이 아닌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살피면서 건전하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이 시간에 드리기보다 어젠다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의 정치 불안, 또 정부의 재정 건전성 불안, 이것들은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죠. 3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스프레드가 가장 강하게 치솟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역시 이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면 단기 금리는 나름 떨어지고 있는데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걸 스티프닝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가 치솟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 프리미엄을 더 제공한다는 거예요. 단기 국채를 살 때는 저렴하게 수익률을 제공해 주면서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데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매입자에게는 더 많은 프리미엄을 제공해 달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프랑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도 내가 30년물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대가를 줘야 30년물 국채를 매입하죠 하는 유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거시경제가 불안하고요. 확장 재정을 편성했을 때 그만큼 정부는 과도한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많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랬을 때 생겨나는 중요한 경제적 효과가 뭘까요? 정작 민간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죠. 이런 걸 구축 효과라고 하죠.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 무조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많이 투입할 때 승수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라서 이런 구축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장 재정을 어떤 수준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렇듯이 프랑스의 거시경제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 프랑스의 가계도 기업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생각해 봤을 때도 GDP 대비 많은 세수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나? 그럼 세출을 더 늘려야 되나? 세출을 줄이기 위해서 세입을 더 걷어야 되나? 그러니까 초반부터 확장 재정에만 취해 있다 보면 그만큼 많은 세입에 의존하고 있고 여기서 더 많은 세입을 거둬야 되나?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국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이제 2026년 기준으로 50%를 넘어설 거야. 근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괜찮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면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한자 성어죠. 임무원료 필유군의 멀리 있는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환란이 온다. 프랑스 거시경제를 살펴보면 역시 유로존과 세계 주요국의 성장세가 이렇게 더디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역시 유로피언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재정 불안이 야기되면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자금도 많이 프랑스를 떠나면 프랑스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유럽발 재정 위기 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알고 있는 위협이잖아요. 알고 있는 위협이 오면 실제 그 위협이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에 대응한다. 그 대응 카드 뭐가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ECB 회원국인 거잖아요. 그럼 유로를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럼 ECB 차원에서 중앙은행 차원에서 당연히 재정정책 혹은 통화정책 관점에서 대응력이 있습니다. 그 대응력이 뭐예요? TPI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기초경제 여건을 벗어나 회원국 금융시장 상황이 무질서하게 악화될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발행한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무제한 매입해준다. 그러니까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가 프랑스에서 발행한 국채를 적극적으로 무제한으로 매입해주는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로 내몰리지 않도록 한다. 지금은 쓸 단계가 아닌데 써야 될 때면 쓰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CB 총재의 이 발언처럼 프랑스는 또 이탈리아는 영국은 또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남의 나라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럼 IMF에 의존합니까? IMF로부터 구제금융 받습니까? 그것을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할까? 재정위기로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싶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 프랑스 세계 주요 권역들이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일종의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야기되니까 세계 경제가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의 구축 효과가 일어나고 이것은 세계 경제를 하방 압력을 주는 저성장 고착화를 더 만들 것이다. 역시 유로피언 국가들의 경제도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더 내몰리게 되는 것이고 유럽 재정 위기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유로존의 성장률, 또 독일의 성장률, 이런 유로피언 국가들의 성장률 흐름을 보신다면 정말 저성장 고착화에 내몰리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2025년 경제도 유로존 독일이 참 어려웠는데 2026년도 여전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께 유럽발 재정위기 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재정위기로 내몰린다. 제가 경제위기, 재정위기, 외환위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고 다만 그게 경제를 더 짓누르는, 억누르는 역할은 할 것이다. 세계 경제가, 유럽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그게 또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여러 영상들, 여러 컨텐츠들로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